물가 상승률이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로 치솟는 물가에 외식도 줄이고 이른바 짠테크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기야 6%를 네네. 기록했는데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당시, 그러니까 1998년 이후에 네. 좀처럼 보지 못했던 물가 상승률 6%가 드디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찍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6%가 안 넘었습니다. 5.9%였으니까 지금 20대 중반 나이까지는 전혀 이런 물가 상승률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물가가 이처럼 오른 거는 두 가지 품목들이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공업 제품들인데요. 네. 사실 이거는 이제 국제 오일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등유라든지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LPG 제품들, 또 거기에서 파생돼가지고 2차 상품들. 그다음에 이제 국제 곡물 가격들이 많이 오르면서 사실은 이제 가공식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9% 이상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서비스 요금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 저도 오늘 이제 이발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네. 한 20% 정도 올랐더라고요. 머리 한번 깎는데.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외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이 두 가지 품목들의 물가 상승 기여도가 5%입니다. 좋게 말해서 이제 기여도라는 건데 영향을 끼친 게 올해 이번 6월 달에 6%가 올랐는데 그중에 5%를 이 두 가지 품목들이 전부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의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국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국제 유가와 곡물가의 영향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네네. 그런데 이런 고물가 흐름이 7, 8월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네. 잿빛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그런 전망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번에 6% 물가에는 이제 이번 달에 공공요금들이 많이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령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들이 인상이 되는데 이게 작년 8월에 비하면 10% 이상 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면 그 자체도 물론 있지만은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는 다른 품목들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령 자영업자들인지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기업들한테는 이게 원가 상승에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그 원가 상승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에 전이시키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해가지고 연속해서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미국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2월 달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연 소비, 보복 소비라는 것들이 이제 서서히 분출할 시점이고 거기에 7, 8월 휴가철까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2차 추경도 얼마 전에 집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좀 많이 줄어야 되는데 아직도 수요가 터질 수 있는 환경들 자체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생각한다면은 7월 달에 물가 상승률은 생각보다 지금보다 6%를 넘어서 7%를 얼마든지 향해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단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네네. 이 고물가 흐름이 네. 언제까지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가라는 거는 사실은 공식적인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로 해서 네. 봅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월이죠. 전년 동월이 비교적 높았으면은 그 기저효과 때문에 이번 달에 좀 같은 달에 좀 높이 올라가도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좀 적을 텐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부터 물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확연히 물가가 뛰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부터입니다. 한 3% 이상을 넘어간 게 작년 12월 달부터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가 물가의 정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4분기 초는 돼야지 물가 정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다만 이제 그 하반기 이후에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보이기는 합니다. 네. 가령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수준으로 폭락을 했고요. 또 각종 원자재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수준까지 확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단 오일 가격, 이 오일 가격이 문제인데 사실 오일 가격은 120달러에서 지금 한 108달러 정도 수준까지는 좀 내려오긴 했지만은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라든지 휴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발생하지 않으면은
당분간 고공행진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요즘 직장인들의 최대 난제가 점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심값이 워낙 올라서요. 네네. 10,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요즘은 런치플레이션이다 네, 이런 그렇죠. 말까지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0원이면은 사실 점심 한 끼를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큰 부담이 커피까지 없었죠. 예, 예. 뭐 술 좋아하시는 거라면 낮술도 거기다 소주 이렇게 한 병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00원 가지고는 좀 아슬아슬한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런치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요즘 이제 구내식당이 다시 인기를 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다음에 2030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소득 수준이 좀 낮다 보니까 그 편의점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제 탕비실에서 먹는다든지 기사식당 같은 경우도 요즘 좀 붐비는 좀 그런 경향들을 좀 보인다고 하고 반면에 이제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이 크겠죠. 네. 사실은 손님들이 좀 줄어드니까 그런 영향으로 어쨌든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직장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체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지금 공식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생활물가 지수는 한 7.4%인데 사실은 뭐 식비만 놓고 본다라고 보면 외식비만 놓고 본다면 보통 한 10% 이상, 20% 이상 올랐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네. 네.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가격 전가를 갖다가 소비자한테 시킬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뭐 유명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타격이 뭐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자영업자들 조그만 자영업자들 같은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도 올랐으니까 거기다 또 식재료 값들 굉장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밀가루를 비롯해서 뭐 양파, 채소 가격들 다 오른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 조그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 전가를 소비자한테 일방적으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져 장사가 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소규모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표현이 그렇게 과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요즘 다시 짠테크 문화가 네. 다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이 짠테크가 짜다와 재테크를 네, 합친 그렇습니다. 말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좀 돈을 많이 써야지만 네. 경제가 활기가 돌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보다 지금 돈을 많이 써서 돈을 많이 풀거나 돈을 많이 써서 경제가 확확 돌아가면은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물가가 인플레이션은 오르죠. 더 심각해지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력은 굉장히 줄 거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가격 전가를 소비자한테 일방적으로 막 시킬 수는 없는 가격을 갖다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가는 높아지는데 제품은 안 팔려.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근로자라든지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월급 빼고 다 올라. 우리 월급 올려줘. 그 월급 올리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원가 상승 부담이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죽음의 소용돌이처럼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는 지금 약간의 성장률 저하 아니면 경기 둔화를 갖다가 염려할 때가 사실은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되는 게 그래야지만 사실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네. 말씀하신 꺾어야 되는데 그 네. 극약 처방이 뭐를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렵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그 한국은행의 하나의 고민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이걸 꺾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 법을 쓸 수밖에 는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게 이제 5월 달에 3.3%에서 이번에 3.9%로 올랐어요. 수치로 보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경제 주택이 향후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자체도 3.9%라는 게 2008년에 보였고요. 그다음에 2011년 유로존의 그 재정위기 당시에 보였던 그렇게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 자체도 사실은 문제지만 0.6%포인트가 이렇게 오른 거는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예요. 그러니까 경제주택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물가가 굉장히 빨리 오를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가격을 올리겠죠. 네.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임금 인상 요구를 갖다 계속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한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뭐 50bp 이거 그러니까 빅스텝이라 보통 얘기하죠. 0.50% 포인트를 갖다가 사실은 현재의 물가 상황도 그렇지만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50bp를 갖다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돼야지만은 사실은 경기 둔화의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래야지만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그나마 어느 정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을 높게 보셨는데 네네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자영업자들 네. 코로나 때 많이 대출을 받았고 네네. 또 2030 세대 영끌족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가계 부담이 더 커질 텐데요. 예, 그런 굉장히 그런 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왜 그 50bp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갖다가 높게 보이냐면은 5월달 이제 금통위 의사록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금통위원이 원래는 7명인데 한 명이 공석이라서 6명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한은종제 빼면은 5명입니다. 5명이 전부 다 금리 인상에 찬성을 했고요. 그 중에 4명은 강한 금리 인상 어떤 기조를 갖다가 그 의사록을 보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강한 금리 인상을 원한다는 거죠. 사실 이제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분들, 네. 특히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상공이라든지 2030 영끌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정부가 은행권을 압박을 해서 얼마 전에 사실 금리를 내려라고 한 이자를 하지 마라. 이유는 사실 그런 표현도 이전에 있습니다. 한은과 정부의 어떤 정책 공조하에서 미리 좀 금리를 좀 은행에 이제 금리를 좀 낮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빅스텝을 밟아서 사실은 금리 충격을 좀 완화하는 어떤 스텝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도 그런 어떤 의견에는 일정 부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네. 은행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네네. 뭐 이자 예대마진을 안 남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유 당연하죠. 정부가 너무 예. 과도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건 또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그거는 이제 관치금융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요. 항상 하던 말이 있는 건데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뭐 은행도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이니까 그렇죠. 사실 민간 사기업이니까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직원들이 마진을 갖다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비상식이라고 보통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비상수단이 아닌 건 딴 건 아닙니다. 네. 정부의 힘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는 어떤 시장의 자유를 해친다. 뭐 이런 비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경제에 대한 어떤 충격을 줄이는 데는 사실 그것만큼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현재 상황에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